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교통방송이 마련하는 색다른 토론 설전 오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논란을 거듭해온 일면 택시법이 새해 첫날인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즉각 반발했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급기야 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택시법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논쟁의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신 안기정 박사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의 장명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명순입니다. 시민교통안전협회의 김기복 회장도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택시노조의 구수영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전 이 시간은 TBS 홈페이지 그리고 트위터로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명 택시법 정확한 명칭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택시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좀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논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좀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안 박사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예. 그 이번에 택시법 주요 내용은요. 지금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안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다는 그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를 가지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했었는데 이번 법에서는요.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그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그 대중교통 수단을 인정함으로써 택시를 공식적으로 그 대중교통 수단을 인정했다. 그런 법에서 좀 입법 취지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과연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이냐 하는 논쟁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은 그 법을 성립함으로써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 보태실 얘기 있습니까? 예. 지금 안 박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는 대형 수송 수단, 예를 들어서 버스와 지하철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량의 교통수단이 아닌 준 교통수단 또는 보조교통수단이라는 용어로서 철도나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간과 공간에 장소에 소수의 사람들을 수송시킬 수 있는 이런 수단, 택시가 되겠죠. 이것도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이 전부 공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이 된 것,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택시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 기사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참작된 부분이 큽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그 바탕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트위터에 의견 하나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만, 택시 기사들의 힘든 삶은 이해하지만 택시업의 경영난은 주로 업주들의 산업금 횡포와 택시의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아무런 자구 노력도 없는 업계의 경영 부실에 연간 2조 원 정도의 국민 혈세를 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비난이 따를 듯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서 잠시 인용을 해봤는데요. 택시업계는 고질적인 재정 적자를 계속 주장해왔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이렇게 대중교통화하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인가, 법안을 만들어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아닌가, 이 문제가 가장 큰 논란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찬반으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논란의 핵심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대중교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 택시법 등장의 이제 원인을 택시업계의 재정 적자 문제로 이렇게 짚으셨는데, 택시 업계의 재정 적자라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택시 업계는 재정 적자를 겪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산업금에 이미 이익을 다 반영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택시 업계가 택시 사업자가 재정 적자를 겪고 있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요. 다만 이 택시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 근로자들, 운전자들이 이제 산학금을 채우고 뭐 이거 하는 과정에서 최저 생계비도 못 가져가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택시업계의 문제라는 것이지, 택시업계의 재정 적자화하고 택시업계의 어려움하고는 좀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와 기사의 어려움은 분리돼서 그렇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러면 그 구위원장께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확하게 그 택시법이 등장하기 이전에 왜 이러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를 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택시 산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각종 국제 대회 이후에 성공적으로 이제 국제 대회가 마무리됐죠.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택시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방치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유가의 폭등이나 아니면 각종 뭐 차량 공급 가액의 그 인상이라든가 이런 각종 그 주변에 있는 택시 주변에 있는 그 물가들 인상됨으로 인해서 택시 산업이 상당하게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택시 산업은 중앙 정부에게 또는 지방 정부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택시 특별법서부터 택시 종합 개선 대책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한 번도 중앙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부터 작년 이제 19대 국회가 개회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국회하고 정부가 저렇게 말을 안 들으니 이제 정치권이 나름대로 결단해 줄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모두 다 똑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저희들한테 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택시에 대해서 종합 개선 대책안이 있느냐, 그러니까 대책안은 있습니다만은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특별법을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노사가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법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거 있냐? 그러니까 아직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들한테 더 이상 맡길 수 없을 것 같으니 이제는 이제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법이 금년도 1월 1일 그 6시 26분에 국회에서 통과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전후 사정 관계를 살펴보면 정부가 상당히 무책임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적자가 어느 쪽이냐 하는 관점보다는 택시를 관리 감독하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30년간 택시 문제를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어요. 정부가 한 일이 없단 말이죠. 중앙정부가 택시를 늘리고 줄이는데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힘드니까 지방자치단체한테 전부 그 권한을, 택시의 증차, 감차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내려보냈단 말이죠. 일종의 면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국민 쪽으로 보면 운행 기록계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행 기록계를 분석 또는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능은 전혀 수행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라는 제도를 법률로만 구성해 놨을 뿐 경영자에 대한 구속력이 전혀 없는 제도로 방치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돌아온 것이 국민에 대한 택시 서비스의 질은 계속 낮아졌고 기사의 처우는 계속 나빠져서 먹고 살기도 힘들다 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이러한 지경을 국회의원들은 지역 민원으로부터 전달받아서 이걸 해결해야겠다 하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지만, 국토해양부는 사실상 방관해 있다가 법안이 발의되니 그제서야 다급하게 특별법이라는 명목하에 이것도 지원해 주겠다 저것도 지원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분들이나 경영자들은 그걸 믿지 못한 거죠. 지난 20,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던 관련 기관이 갑자기 도와주겠다고 나서니 이건 믿을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택시를 대중교통이라는 철도와 지하철과 유사한 또는 동등한 개념으로 일단 자리매김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정부가 하는 것에 따라가겠다 하는 것이 업자와 기사의 공통된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택시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쟁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은, 일단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도 공감을 하고요. 택시업계가 어렵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택시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그 다음에
이 대중교통으로 왜 인정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현재 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이 오는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분명하지 않은 차원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만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육성법만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시키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택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면은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답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거 볼 때 대중교통으로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조의 택시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산악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대중교통 육성법에 산악금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택시법이 입법됐다고 해서 택시 문제가 이 택시법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김기복 회장님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택시 업자를 위한 법이다. 또는 택시 기사를 위한 법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지지 입장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또는 택시법에 의하면 재정 지원을 할 때는 경영평가와 서비스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게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택시업계의 경영평가도 소홀히 하고 있고 하지 않고 있고 택시기사의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운행기록계는 법에만 있을 뿐 운행기록계를 분석하는 기능을 정부가 무시하고 있단 말이죠. 이 법에는 택시업체의 경영상태와 택시기사의 대국민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이 항목이 적정 수준에 도달해야만 경영 지원도 할 수 있고 재정 지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택시 시스템을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둬야겠다 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입니다. 대중교통 순으로 인정하는 여부는 이 법이 그런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중교통을 인정해야만 이 법이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박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미 여객자동차운수사법에 다 명시가 돼서 이미 그 법에 근거해서 운행기록계를 장착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지금 운행기록계가 지난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부착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운행기록계가 전체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지금 아직 다 장착이 안 됐거든요. 그랬으니까 아직까지 분석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가 지원해서 지금 달고 있는 거고 이런 제도가 차근차근 진행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중교통법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법하고 별개 관계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꼭 대중교통법에 택시가 들어와야 하느냐 하는 그 점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원선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타코 기록이라고 그러죠. 택시 미터 기사로 그 기록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DTG, 그러니까 디지털 통합형 운행 기록기를 장착해가지고 그 향후에 2012년, 2010년까지 개인 택시가 다 장착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개인 택시, 법인 택시의 그 대당 수입이 얼마나 하는지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그 투명성 담보하는 장치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평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평가에 서울시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인센티브를 많이 지급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 이런 분권에 대한 구조 다시 말하면 서울시만 해도 255개 업체가 됐는데 상위에 들어가자면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것에 관심을 못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정액산업금 제도로 비용을 전가할 구조가 있는데 괜히 그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몇 푼 되는 그 평가금을 받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구조적 그 조정 노력이 먼저 성행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그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택시의 그 대중교통인가 국교통인가라고 하는 방향 설정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면 버스가 일일 교통 수송량이 여객 수송 인원이요. 2010년 통계로 보면 1,300만 명 정도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시가 일일 수송 인원이 1,100만 명 정도 수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철도 다 합쳐서 87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택시가 여객 그 수송 인원 능력이 지금 그 2010년, 11년 조금씩 그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만은 교통 수송 분담률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을 좀 먼저 그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 수송 분담률이 7%다, 9%다, 8%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은
전국에 법인 택시, 개인 택시가 25만 5천 대 정도 되는데요. 서울 지역은 한 7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5만 5천 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이게 과연 택시의 기능이 고급교통수단이냐 아니면 그러면 대중교통수단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운송수익금 전액관리 문제라든가 탈법이나 불법 경영에 대한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구 위원장님 말씀 잠깐 질문을 드리면 예. 수송 분담률이 이제 전국의 수송 분담률이 지금 30% 정도 이해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만 뭐 예. 9% 얘기가 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중교통의 요건을 충족할 만하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두 분 구 위원장과 또 장 교수의 의견을 종합해 보자면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택시 관련 법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대중교통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확실히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두 분의 의견을 듣자면은 굳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를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다른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그 관점에 달려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간 택시는 분명히 대중교통이라는 인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에서 택시가 대중교통일까라는 부분에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대중교통으로 택시를 인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 교수님 우리나라만 이렇게 특이하게 대중교통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예. 이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냐 하는 것은 학술적인 분야도 있지만 그 나라의 문화, 정치적 영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유럽에서는 한 가구당 자동차가 두세 대씩 있습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1.6인당 1인당 1.6대라는 그 표준 차량 보유 대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동차, 자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사람이 외국에서 온 관광객이나 이런 소수의 사람들만 택시를 타고 가능한 한 자동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운송수단 분담률이라는 게 매우 낮습니다. 1%도 안 됩니다. 0.023% 이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 수단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기에는 상당히 큰 위험이 있고 국민이 아무도 응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떠냐? 조금 아까 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버스는 15.8% 또 택시는 10.3% 이런 식으로 택시가 버스 수송 분담의 70%를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나머지 72.5%가 지하철 전철인 겁니다. 이렇게 택시 수송 분담률이 높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완전한 시스템이 아니라서 어느 지역은 노선 버스도 안 다니고 지하철도 안 다니고 새벽 시간대 새벽 1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아무런 수단이 없는 겁니다. 이런 때는 택시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송분담이 높은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와 교통 현상 하에서는 이러한 노선과 철도와 버스라는 노선과 구역, 택시라는 구역이 같이 서로 공평하게 발전시켜서 두 개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교통정책을 피는 것이 국민의 편익과 교통체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한쪽으로만 지원해 주니까 한쪽은 배가 드립다 부르고 한쪽은 배가 고프고 굶고 이런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 보자고 도입된 것이 택시법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계속 수송 분담률에 대한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얘기입니다. 해외에 비해서.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좀 낮고 버스의 그 수송 분담률에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 7%대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6%대에 있다가 좀 약간 회복이 됐는데요.
아까 30% 전국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경북이라고 하는데 50%가 넘어가고, 뭐 서울 같은 10% 되는 데 있고, 대도시가 한 1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대부분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서울 같은 뭐 수도권이나 그 도시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택시 수동분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거 가중평균 하더라도 30% 수치는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택시가 많이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서울만큼 높지도 않고요. 택시 요금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이용을 많이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본에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공공교통수단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굉장히 틀리고요. 이건 보편 사람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공공교통수단이 아니라 특정 신체 장애자나 고령자를 취지로 할 때 이용을 편하게 할 때 공공교통이라는 수단으로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서는 어떠한 뭐 지원이나 내용이 규제되고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업체 의무나 아니면 규제 사항에 대해서만 특정돼서 규정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도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택시를 공공교통 서비스의 민간 대행으로 간주해서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택시업자들이 계약을 맺어서 수송수단으로 전담해서 제공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어서 공공적인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 지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볼 것이냐, 고급교통수단으로 볼 것이냐에서 수송분담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장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환경이 다릅니다. 또 그 구조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비교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왜 대중교통으로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쟁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읍이나 면 단위 같은 데에 이제 오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이 버스 노선이 잘 닿지 않고 또 오랜 시간 기다려야 이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택시를 지자체장이 계약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자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9%밖에 안 돼요. 사실 수송분담률이. 그래서 전국 6대 광역시 다 해봐야 9%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도시의 지하철과 버스가 대중교통이 잘 연결돼 있는 이 도시 지역의 택시하고 이런 대중교통 시설, 지하철이 없고 버스 노선이 잘 안 돼 있는 이런 지역의 택시하고 같이 한 선상에 놓고 똑같이 대중교통을 하자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구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교통수단으로 인정해서 이렇게 필요한 곳에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 택시를 모두 다 대중교통으로 인정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한 나라의 수송정책을 펼 때는 도시별로 펴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는 버스도 많고 지하철이 많아서 거기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안 하고 소도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대로 대중교통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공교통수단과 개인교통수단과 구분해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교통수단이라 하면 자가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가용을 뺀 나머지 수단은 다 불특정 다수를 실어 나르는 대중교통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 대중교통 중에서 많이 실어 나르고 시간에 맞춰서 실어 나르면 매스 트랜시라고 해가지고 대량 교통수단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택시와 같이 소규모 인원을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24시간 전 공간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준 교통수단, 보조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수단이라고 그러면 택시를 포함한 모든 자가용 승용차가 아닌 모든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아까 김기복 회장님이 말씀하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 정부가 공급도 관리하고 요금도 규제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중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이 이제 관점의 차이를 불러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의 입장에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래도 대중교통 하면은 운행 시간표가 있고 그것을 꼭 준수해야 하고 일정한 시간에 가면 언제나 탈 수 있고 장소가 뭐 어느 곳에 가면 대기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택시는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중의 범위에 그것이 들어가는가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선버스나 철도와 달리 택시는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 가능하고 바다에서 불러도 택시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짜장면 배달이나 택시나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김 회장님 말씀해 보시죠. 근데 이제 국민 정서상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민 대다수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잇 서베이라는 데서 지난 14일과 16일 이틀 동안에 4,11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여기에 응답자의 65.8%가 택시를 대중교통이 아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요금이 비싸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사례와 뭐 이걸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대중교통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전제에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여객자동차운수사법에서도 이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굳이 대중교통법에다가 택시를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법을 잘 아시겠지만은 대중교통법에 들어간다고 해서 당장 뭐 지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지원을 받으려면은 여러 가지의 분쟁이 많이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뭐 대중교통의 이제 그 입장을 반대하는 입장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택시 업계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종사자들에게 도움도 안 되고 그다음에 택시와 버스의 갈등 또 택시와 택시의 갈등, 또 다른 유사 업종과에 대한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법을 굳이 시행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컨대 잘 아시는 것처럼 택시 같은 경우에 65%가 개인 택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와 어떻게 차별해서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전용차로입니다. 대중교통 육성법에는 반드시 지자체장이 대중교통 우선 통행권을 보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경찰청장도 이의가 없으면 응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의무적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도로교통법에 이 차 15조에 돼 있기 때문에 뭐 들어가지 않는다,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또 논쟁거리가 앞으로 계속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는 것이고 이게 택시가 대중교통법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려하는데 기존에 그렇지 않고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법에서도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네. 구 위원장께서는 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좀 말씀해 주시죠.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택시 산업에 종사한 지가 35년 정도 됐습니다. 노동조합 활동한 지 30년 정도 됐는데요. 이 국민들, 그러니까 택시라고 하는 이 이슈가, 사회적 이슈가 10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았었는가. 처음입니다, 처음. 이런 역사는 처음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택시에 대한 부정적 국민들의 시각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반성할 지점 많이 있습니다.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거듭나려고 하는 사업자들의 기본 자세가 이제 밑바탕에 깔려야 된다고 또 생각하는 거고요. 김기복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바라보는 택시 상은 이 사이에 천독꾸러기로 전락한 것 맞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 천독꾸러기를 정말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저희들 산업이 같이 함께 공동의 노력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요. 근거 없는 1조 9천억이라고 하는 뭐 예산을 펑펑 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거다. 정부가 주도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토해양부 출입 기자단들을 모두를 만났습니다. 1조 9천억이라는 근거가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거냐니까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어떤 근거냐?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1조 9천억이라는 얘기는 언론에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택시의 부정적인 시각, 그다음에 정부 주도에 의한 여론 조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택시 대중교통법 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택시 노사가 그 택시 산업이 나머지 문제는 풀어가야 할 나름대로 책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당초 불거졌던 1조 9천억 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예.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이시고 네. 그러므로 대중교통으로 택시를 인정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신데 예. 이 예산의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그 액수가 1조 9천억 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추정하시는지요? 저 1조 9천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대중교통에 준하는 보조가 다 지원됐을 때 1조 9천억이 된다는 뭐 도양부의 성명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대중교통 준해서 보조를 하게 된다면요 1조 9천억 정도가 아니라 수조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존의 감차 보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5만 대 정도 전국적으로 과잉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법인 택시는 한 5천만 원 이상 면허 그 프리미엄을 갖고 있고 개인 택시는 7천만 원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 5만 대 이상을 감차 보상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2조가 넘는 액수가 필요하고요. 거기다 뭐 영업손실 보전이나 그런 중고현재 실시하는 지자체에 마찬가지로 환승 보조를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만 해도 작년에 2,200억 순적자를 냈는데 그 수천억 대의 적자 보조금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적자라고 얘기하고 영황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택시업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회사의 그 경영이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사주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법이 성립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서 이 법이 성립하기 전에 얼마나 어려운지는 객관적인 공식적인 절차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안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감차 보상 이런 것도 지금 여러분들은 택시 프리미엄을 인정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가 택시를 인허가할 때 정부가 인허가한 거예요. 돈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정부가 인허가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나라 기업에 수만 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 다 허가받고 하는 기업 아니에요. 그 사람들 프리미엄을 정부가 보상해 준다는 말이에요? 절대 이건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요. 다만 1조 9천억이 나온 배경에는 지금 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대중교통으로 하면 돈이 좀 들 것 같으니까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겠다. 그런 특별법이라는 건 지원법이니까 그럼 이러이러한 영역으로 이 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어떤 명목으로 1조 9천억 지원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1조 9천억의 얘기는 정부가 대중교통 일명 택시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여론을 선동하는 이런 행태지. 이 사람들이 지난 5년간 버스에 얼마나 지원해 준 거 아십니까? 지난 5년간 버스에 대해서 5조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은 국민에게 하나도 안 밝히고 지원도 하나도 안 한 택시에 대해서 앞으로 몇 년간 뭐로 지원하겠다 하는 얘기도 없이 1조 9천억이라는 부풀린 예산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거란 말이죠. 반대를 위한 선동이란 말이죠. 정부가 이런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저도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일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물론 이제 택시법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이제 국토부가 유감을 표명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뒤에 바로 1조 9천억이라는 얘기가 이제 언론에 흘러나왔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데 충분히 일부분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장 교수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택시 프리미엄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을 해서 지금 보상을 해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국민들이 누가 생각해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면허 받을 때 그러면 면허를 해줬으니까 이거를 다시 면허를 받아들일 때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운전면허 대형 일정 받고 버스에 취업 못하면 그 사람 월급 줘야 됩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건데도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주도가 2010년부터 개인 택시 한 대당 5,850만 원, 법인 택시 1,950만 원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정부가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 올해 지금 법인 택시는 5,100만 원, 개인 택시는 8,900만 원. 이래서 지금 51대를 감차하려고 예산 확보하고 공모해서 지금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침이 있어 택시 과잉 공급 등과 감차해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지방 재정이 남아돌아서 이거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전국 현재 상태를 보면은 전국에서 택시 감차하기 위해서 대당 5,500만 원씩 줘야 돼요. 감차를 해라고 그랬지 감차에 돈을 줘라는 지침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와 지방의회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전혀 무관하다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택시법이 드립니다. 통과되고 난 뒤에 일부 지방에서 지금 택시 프리미엄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는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 1조 9천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안 박사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보면은 그 이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하신 그 말씀하셨는데 왜 버스 보조한 것만 말씀하시고 택시 한 거는 안 하십니까? 우리 자, 장 교수님 말씀드릴까요? 택시 애호가이신 거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택시도 연간 그거 8천억씩 취소해 정부에 그거 정부에 취소해 지원하고 주시기 있습니다. 바랍니다. 예. 저는 택시 애호가 아닙니다. 네. 저는 모든 교통수단이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 택시 애호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왜 택시 8천억 지원하는 저는 건 얘기 안 하세요? 버스 타고 다니고 다만 네. 지하철 연계 교통수단, 버스 연계 교통수단, 단거리 교통수단 이런 용도로는 아줌마랑 저랑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택시를 가끔 이용합니다. 주 교통수단은 버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이 지원금 내용 좀 설명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버스 같은 경우에 연간 1조 4천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는 8천억 정도가 지원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지원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9천억 정도를 이제 운영자금, 즉, 손실 비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고, 4천억 정도를, 이제 유가 환급금이라든가 이제 이런 기타 이제 보조금으로, 이제 세금 면제해주는 걸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순수하게 취득세나 유가보조금이나 이걸로 지금 면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전부 사업자 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한 푼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간 8천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1조 9천억이라는 얘기가 엉터리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미 기존에 8천억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감차보상비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지금 다 이제 감차보상비 국회에서 50억 확보해 놓고 있잖아요. 내년에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포함해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연간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걸 예측한 것을 발표한 것이지, 그게 전부 터무니없다, 엉터리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얘기라는 얘기죠. 일단은요, 다 좋습니다만은 1조 9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략적 추계락도 해야죠. 예산을 만약 예를 1조 9천억이라고 한다면 무슨 예산 얼마, 무슨 예산에서 얼마, 감차 예산에서 얼마 이렇게 추계락도 해야죠. 근데 추계했다라고 하는 사실적 근거가 없습니다. 버스가 1조 4천억씩 연간 지원한 건 맞고요. 연도별 시행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택시업계가 8,10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중앙정부의 유가정책에 연동시켜서 받는 겁니다. 휘발유가 예를 들어서 100이었을 때 그 당시 2002년도입니다. 휘발유가 100이었을 때 경유가 70% 이상 넘어갔을 경우에 그 금액만큼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 금액을 보조금으로 주겠다. 그러면 결국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화물, 결국 버스, 시외버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속버스까지 이제 그렇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던 것이고요. 마찬가지 LPG도 2002년도 당시에 LPG가 50 이상 넘어갔을 경우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름대로의 지원 대책을 만들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 5,400억 정도가 지원받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산업별로 똑같이 지원 방법, 유종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션이 큰 게 뭐냐라면요. 약 1,6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국가의 세금을 줄여서 그것을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용도로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지원 받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세금을 예. 좀 감면해주는 이런 것은 좀 미미한 측면이 없지 않은 거. 그건 전체 근로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네. 1,600억 정도는. 지금 뭐 이 예산이 더 들 것이다는 건 사실 확정된 부분은 없는데도 가장 그 관심이 뜨거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가정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 텐데요. 이 문제가 사실은 또 시민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한 것이어서 트위터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택시법 통과하면 아마 이거 통과 전에 올리신 의견 같은데요. 통과하면 승차 거부하는 기사 면허 취소하고 해당 회사 영업정지 정도의 강한 법이 나와야 할 것 같다. 좀 화를 내신 그 어떤 이 시민의 그동안 택시를 타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고충이 드러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비스 질이 그만큼 높아져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대중교통으로 택시를 포함시키면 서비스 질이 개선되고 국민들의 편익을 그만큼 증진시킬 수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와 비교 평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서 10년 전에는 버스에 대한 지원금이 극히 없거나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상당한 규모로 발전되고 지금 한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5조 원 정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될 거는 버스에 5조 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막대하긴 합니다만 이 돈이 투입된 이후로 버스의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좋아졌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지원하기 전에는 버스가 새벽에 새벽에 오지도 않았고 밤늦게 다니지도 않았고 또 배차 간격이 상당히 길어서 버스 타는데 상당한 피로감이 상당히 높았고 또 버스를 탔어도 운전기사가 급제동, 급출발하는 바람에 버스에서 다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콩나물 시루는 말할 것도 없고 안전도 문제가 있었고 편리성도 저하됐었는데 이제 정부가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 이후로 우리나라의 버스가 세계에서도 존경받는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을 했단 말이죠. 과거에 택시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만은 자가용 승용차가 계속 늘어나면서 택시의 질이 자꾸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것은 지금 이 대중교통 택시법에 경영평가와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 재정 지원을 해주고 경영평가와 서비스 평가를 확실히 정부가 해서 택시를 버스와 같은 수준으로 올려달라 하는 것이 이 택시법을 지원하는 또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변인 겁니다. 네, 과거에 택시가 90년대 잘 나갈 때는 그 실차율이 80%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은 실차율이라 하면 승객을 태우는 승객을 태우고 단 거리를 말씀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리 중에 10대 택시 중에 8대 택시가 초선이 타고 있다 그러면 80% 얘기하는 거고요. 한 4대 타고 있다 40%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던 실차율이 지금 현재 2010년 현재 보면은 58%대 머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택시 회사가 그렇게 잘 나갔을 때 그리고 기사분이 잘 벌었을 때도 승차 거부 문제나 서비스 문제가 제기되겠습니다. 이게 그런다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타기 쉬워졌다, 시차 낮았다고 그래가지고 서비스 개선이 되느냐. 그렇다고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그 승차 거부 문제는 그 아까 정명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국토해양부의 그 처벌 관련해 굉장히 관련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 승차 거부했을 때 그 처벌 체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20만 원의 과징금에 부과합니다. 과태에 부과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일에 영업정지 들어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처벌 기준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전기사분이 승차 거부를 하고 도중하차라고 그런 문제가 벌어진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정명 교수님 논리대로 하게 되면은 그 운수정사 처우 개선이 먼저 돼야지만 승차 거부나 부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런 그 법을 통해 가지고 법 제정을 통해서 지원이 있다 한들 바로 운수종사사의 처우 개선은 이어질 수 있냐,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굉장히 논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개인 택시도 문제지만은 지금 법인 택시의 가장 문제점이 지금 내부적으로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금 수익구 전액과도 실행되지 않고 그 정액산업금 제도 하에서 그 운수종사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 시스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있다 한들 운수종사자한테 바로 이어진다고 판정할 수는 없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트위터 의견이 하나 있어서 연이어서 여쭙겠습니다. 택시회사 경영주만 좋지 기사들은 힘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 택시 수가 너무 많은데 감차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돼야 합니다. 실제로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구 위원장께서 그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장에서 그 택시 근로의 형태를 좀 보시면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됐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상당히 팽배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그 근무 시간이 13시간씩 근무하고 받는 임금이 버스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과연 정부가 그동안에 노사의 요구를 들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계속 반대만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근거도 없이 악의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선동하고 이런 모습들도 보면서 과연 저렇게 나오는 정부가 택시 노동자들이나 산업한테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가능성으로 온다라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것이죠. 우리 현장에서 열심히 근로하시는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정부한테 기댈 거 없을 것 같다. 다만 노사가 노력해서 대중교통법이 된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경영 개선에 쓸 것은 경영 개선에 쓰고 서비스 개선에 쓸 건 서비스 개선에 쓰고 그다음에 잘못된 승차 거부나 불친절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산업에서 도태시켜야 된다. 퇴출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일정하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현장에서 지금 현재 일정하게 조성되는 분위기가 있는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택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뭐 승차 거부, 불친절 서비스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2대 중에 한 대는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럼 사회 경제적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출되어 있거든요. 교통사고도 줄여야 되는 당면한 현안 문제를 안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중앙정부의 개입력과 지방정부의 개입력 그리고 지금 현재 택시법으로 나와 있는 것 말고요. 운송수익금 전액권해제라고 하는 게 지방정부별로 지금 거의가 서울시가 지금 현재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운송경비 사용자 부담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가 지금 현재 정부 입법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장한다면 택시가 대중교통법으로 진입하더라도 정부가 터무니없는 노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 같고 필요한 예산, 적절한 예산 그리고 투명성 있는 예산은 일정하게 정부가 고민하고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그 택시의 대승객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에서 우리가 놓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운전기사에 있고 2차적인 책임은 경영자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국가입니다. 국가는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국가가 지난 10년간 해온 거를 잘 보시면요. 국민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뭘 했습니까? 파파라치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법규 하나 소소한 거라도 위반한 사람은 다 벌금 매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택시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부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까지도 파파라치를 동원해서 싸그리 잡아들인 정부가 왜 운전기사 몇천 명 잘못하는 거 왜 못 잡아드립니까? 또 경영자 잘못하는 거 왜 면허 취소 못합니까?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 법에서는 그걸 정부가 하게끔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다시 궁금해지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이제 이렇게 지원이 되면 서비스가 나아질 거냐 이제 네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과거에도 지금 우리 구위원장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그 종사자의 그 처우 개선을 위해서 쓰라고 뭐 부가세도 면세도 환급해주고 네. 또 유가 환급금도 이제 뭐 이렇게 주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왔어요. 예.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라도 대부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수도권만 나가도 대부분 이 회사가 전부 가로채고 운전자들에게 제대로 돌려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유가 이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가 주는 이제 LPG가 있고 또 운전기사가 별도로 구입해서 쓰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운전기사가 별도로 돈 내고 쓴 거면은 유가 환급금 운전기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이런 쪽에 이런 구조적인 이런 문제 이것까지 다 누가 관리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불신이 팽배해지다 보니까 운전자분들도 사실 뭐가 나온다, 뭐가 혜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큰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도적으로 돼 있는 거, 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거,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좀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게 지금 이 날이 갈수록 승차 거부의 이 신고 건수, 처분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단속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이게 늘어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 서비스가 지금 나빠졌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전 반대예요. 사실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초반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택시 타고 싶으면 탈 수 있었습니까? 탈 수 없었어요. 그렇게 택시 탈 수 없었던 것이 지금 이제 택시 타고 싶으면 탈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가 지금 정착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느냐면 아까 우리 안 박사님 승차율 얘기하셨는데 승차율이 58%, 60% 정도 되니까 10대 중에 4대 정도 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데 택시가 과잉 공급됐으니까 감차해야 된다 이래갖고 이걸 더 줄이면 그럼 택시 줄어들면 승차율이 더 올라가고 그럼 승객 입장에서는 타기 더 불편해지고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을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들을 이게 대중교통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객자동차 운수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대로만 하면 이런 문제가 전혀 거론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법을 들고 나와서 괜히 사회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있는 법이나 제대로 좀 잘 지켜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새로운 법이 필요 없고 이전에 것 해주던 지원 착실하게 하고 그 혜택이 기사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면 또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요금 올리는 문제가 항상 또 나오던데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결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불법 택시 노동자 근로자들 퇴출해야 맞는 거고요. 또 불법 탈법 경영하는 부분들 사업면허 취소시켜 탈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정확하게 적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금년도 1월 1일서부터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일정하게 좀 해소시켜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앙정부가 그동안에 한 행태들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택시 문제의 이 심각성들을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요구를 중앙정부가 입법 과정에서 정책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노동조합의 의견을 거의가 다 묵살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보조금이 세고 그다음에 부가세 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로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몇 % 되지 않은 사람들이 물을 흐리고 있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 산업에서 퇴출시켰을 때만이 건전하게 택시 산업이 시민의 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겠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그 의견에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네. 저는 지금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보다는 택시의 왜곡된 구조를 좀 바로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근본적으로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 그 요금 얼마 인상되다 봤을 때는 대중교통은 싸다고 그러지만은 한 물가 수준에 비해서 한 700%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은 택시는 거의 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관어 요금 체계에서 택시 요금이 상당히 억눌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택시를 이용하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인식하는 그 시민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중교통이라는 인식은 그 잘못된 요금 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금 현실화시키고 인상시킨다고 그러면은 택시 기사님들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입이 많이 늘어나니까 좋을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시지만 절대 그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금이 현실화됐을 때, 요금이 인상이 됐을 때는 그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산업권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과거 통계를 보더라도 2005년 대비 2010년에 산악 대당 요금 수입이 16,0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걷어가는 산악금이 18,000 정도 올랐거든요. 다시 말하면 2,000원이 근로자 손해봤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요금 현실화를 이룰 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금의 현실화도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문제는 경영자와 운전기사 간의 수입액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형평적으로 어떻게 분배할 거냐, 그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예. 운전기사들이 벌어온 수입을 경영자가 적절하게 경영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를 운전기사에게 적절하게 보상을 해준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게 이 수입액을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적절히 분배되게끔 제도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건데 정부가 두 개를 다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수익 금액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도 관심이 없고 법으로만 운송수익금 전액 관리해라 이렇게만 돼 있지 운송수익금을 모니터할 수 있는 제도도 없고 운송수익금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갖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택시법에서는 그걸 반드시 모니터링해라. 또 운전기사가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끔 경영평가를 해라. 이런 조항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택시법은 보다 확실한 조항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조금 확대 해석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운송수익금 일괄관리제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은 대중교통법에서는 처벌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진짜 이 듣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아마 좀 확대 해석하는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규제를 할 수 있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더 강한 거지 그런 근거가 없는 게 더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여객 운송사업법은 버스도 적용되고 택시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택시는 모니터링을 하고 기사가 적정한 임금을 받고 있냐? 대중교통법, 택시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택시는 왜 못 받냐? 여객운송법에는 있지만 이 대중교통법에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자꾸 김기보 회장님은 헷갈리시고. 네, 저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이 택시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 저는 이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이제 포함된 법이 시행이 되면 가장 첫 번째, 현재 대중교통 체계가 근간이 위협받는다 하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대중교통촉진법 10조의 전용차로 문제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엄청난 문제가 앞으로 야기 될 거고 이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버스와 택시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서울의 대중교통 벤치마킹 한다고 지금 이렇게 아우성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소리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업종 간의 그 갈등. 지금 이미 인천의 모 의원은 연안여객선도 대중교통법에 포함시켜야 된다. 지금 입법 발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같은 업종에 있는 전세버스 마찬가지입니다. 택시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운행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역시 다 대중교통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업종 간의 갈등을 빚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12월 22일 날 경험을 했습니다. 택시법이 본회의에 택시법이 통과되면 버스 파업하겠다 그래가지고 버스가 22일 날 새벽에 운행 중단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통과됨으로써 이 법에서 지원해야 될 근거는 많다는 말씀이죠. 이거를 요구했을 때 이거 지원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예산에서 분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버스와 택시 간의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고 또 택시와의 택시의 갈등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를 똑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개인 택시가 자영업자인데 개인 택시에다가 정부가 운영 손실금을 보전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일반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지적드렸지만은 버스 택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뭐 공영 차고지만 조성해 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강제하지도 않고 있는 대중교통 육성 촉진법에다가 택시가 포함돼 가지고 기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마저 그 권리마저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이런 우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중교통 육성법에 이 택시가 포함되는 것을 오히려 택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 쪽이 더 크다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이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법률 때문에 사회 갈등만 증폭시키고 혼란만 야기시키는 이런 법률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전용차로 문제는 그건 김기복 회장께서 만들어내신 내용입니다. 왜 그걸 또 조작 선동하는데 앞장서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그런 얘기 꺼낸 적도 없습니다. 네. 안 한다고 그러죠. 근데 왜 김기복 회장께서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대중교통 육성법 10조. 법에 버스 전용차로는 있지만 네. 버스 전용차로가 택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요 대중교통법에 택시가 포함되는 개정된 조항이 뭡니까? 승합차 버스로 돼 있던 것을 택시가 거기다가 점하고 택시를 포함시켰어요. 용어 정의에서 2조에서. 그러면 다 포함되는 거지 왜 그게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수단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수단. 아닙니다. 택시는 대중법에서 2조 용어의 정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3조 1항과 2항이 다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우선 예. 입법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선동하고 조작하고 그러지는 맙시다. 두 번째, 갈등을 조정한다 그랬는데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커지고 국민의식이 진화하면서 갈등은 도처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조정하고 자정하는 것이 선진사회입니다. 이거는 국회의 활동도 있고 정부의 활동도 있고 국민의 활동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운동을 그렇게 피상적으로 나쁘게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법을 찾아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정의는 정의일 예. 뿐입니다. 예. 정의는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은 것이지 그것은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법에서 충돌한다면 그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아니죠. 용어의 정의에서 명확해야 법에 적용을 그래, 받는 거지. 그렇지 용어의 않습니다.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이 김 회장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뭐 법에 있는 지금 용어 그대로 풀이를 했을 때 택시업계에서 예를 들면 전용차로선에 진입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다. 아닙니다. 그러나 이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 산업 이기주의예요. 버스 전용차로를 만들었는데 버스만 다니게 해야지 왜 택시가 다니게 됩니까? 그럼 택시 버스 전용차로 바꿔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 전용차로를 원활하게 소통을 시키려고 하면 조그만 택시가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치명적 교통사고를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근데 택시 조그만 차, 큰 차 다니는데 조그만 차가 들어가서 그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뿐더러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가당치도 않는 거죠. 들어갈 생각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아니 들어가려고 노력도 해지도 안 해야 되는 거고요. 들어가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를 이제 김 회장께서 스킵하시는데 넘어가시는데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김 회장님 아시면서 자꾸 그렇게 선동하고 조작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아니, 지금 장 교수님도 잘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상당히 곤란하죠. 왜냐하면 육성법에 명시돼 있고 그 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토해양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요구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해석하는 데서 좀 차이가 좀 있는 모양이라.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은 곤란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언제든지 택시가 들어가겠다고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 법 해석에 대해서 세 분 의견 들어봤으니까 안 박사께서는 뭐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을 대중교통 들어보죠. 육성 이용 촉진법의 12조에 규정된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런 근거 규정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택시법이 통과되면서 중요한 거는 택시가 대중교통 시설에 인정돼서 명분을 얻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까 대중교통을 준해서 보조할 때 수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 필요할 거라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 법에 근거한 거 아니라 관련된 법규가 다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마련되고 대통령령이 마련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부당한 아니면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작년에 수년 전에 제가 서울 택시 총량제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 택시 정적 내수가 얼마인가 그랬을 때 줄이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감차 보상을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지자체에서 항상 반대했던 이유가 공무원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적 영업 분야에 어떻게 시민의 세금을 뚫어 부어가지고 감차 보상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형평성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근데 택시법이 통과되고 그 안에 택시가 대중교통시설을 인정된다 그러면은 반대로 택시 쪽에서 감차보상을 한다고 요구한다는 거죠. 뭘 이유로? 형평성 이유로. 그랬을 때 어떻게 디펜스 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냐. 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나눠서 들으신 대로 찬반 의견에 따라서 법안이 통과됐고 찬성 의견, 그다음에 반대 의견으로서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고려 그리고 대통령제 인수위원회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감지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 기류가 또 계속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원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구 위원장께서 이런 다른 의견에 대해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택시의 위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국민들한테 과연 택시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비쳤으면 그리고 그 택시한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렇게 어떤 분들은 거의 분노에 찬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자기 성찰을 통해서 택시 산업이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라고 하는 주문까지 요구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두 다 저희들은 소중하게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원한 법도 영원한 정책도 제도도 없습니다. 그때 그 조건, 그때 상황과 시대적 조건과 상황에 맞춰서 바꾸어서 가는 것이죠. 그런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성찰할 건 성찰하고 개선할 건 개선해서 그리고 나서 결국 국민들에게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는 진정성이 보여야 시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우리들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저희들도 해야겠다. 지금까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돌출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한다면 더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택시의 위상 그리고 택시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계속돼야 된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특히 공급 과잉 문제를 또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정부가 예측하는 추계하는 금액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아까 김기복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3년 분할로 제주가 103억을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이제 감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감차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감차 대책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은 없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서부터 한두 가지의 좋은 효과가 나타날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약 7만 대 정도 되는데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부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는 게 새로운 부재 제도를 도입해서 4부제, 5부제, 6부제 이렇게 부재 제도를 도입하면 그 차량은 차고지에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그러면 그 차량은 내일 승객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모시기 위해서 차고지에 정비를 하게 되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감차의 대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에다가 예산만 요구해서 택시의 감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의 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을 거고요. 그러기 위한 대책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택시 산업하고 그러니까 노사정이
공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그리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을 때만이 택도 없는 중앙정부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책도 다 있습니다. 택시의 과잉 공급 문제는 전적으로 그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단점의 예를 드린다고 그러면은 그 과거에 그 일본의 택시가요. 그 면허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 요금 규제도 같이 풀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공급 과잉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택시 업계가 너무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은 실차율 예전에는 한 45% 유지했었는데 갑자기 택시 대수가 늘어나니까 38%, 35%에 떠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못 산다. 그런 공동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감차에 동의를 하고 전적으로 한 2년 동안에 동경에서 5,000대 감찰을 하고 오사카에서는 3,500대 정도 감찰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일절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닥친 현실에서는 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감차가 필요하긴 하지만 감차 이 정책을 펴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좀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640대를 감차하고 976대를 증차를 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차를 그럼 왜 합니까? 증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도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평택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좀 과잉 공급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를 줄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차를 줄이는 것보다 증차를 해야 될 지역으로 면허를 옮기는 방법도 있어요. 너 그쪽으로 그쪽에 가서 영업을 해라. 안 한다면 감차를 하겠다. 뭐 하는 이런 쪽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를 늘리는 것보다 있는 수요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도가 지자체와 컨트롤 하면 이게 가능한 거고 본인 업자들과의 관계가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이런 정도의 자구 노력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감차 보상을 하면서 이제 감차를 시도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감차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선 허가를 준 게 정부란 말이죠. 그 정부가 아까도 말했지만 정부가 허가를 주는 게 수만 개의 직업입니다. 이거는 과거 20년 전에는 중앙정부가 허가를 해줬고 그 20년 후에는 지방정부가 했어요. 물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증차를 해줬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영업행위를 허가해서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한 이면에는 정부가 이분에게 권리를 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영업이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이분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빵집도 망하면 다 정부가 보상해주고 분식집 망하면 정부가 다 보상해주고 이런 정부는 세계도 없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구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미 2009년도에 이 법이 통과돼 가지고요. 감차 대책은 세웠는데 감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13년도 회계년도에 예산에 5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50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정부가 판단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애로들을 많이 표출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3억 정도 했고 익산, 이리, 그다음에 완산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자구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구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 그다음에 노사정, 시민단체, 학계까지 모두 같이 함께 참여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감차 예산을 확보하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고민이 먼저 전제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다 한다면 투명한 차원 속에서 예산이 지원됐을 때만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공감하는 한도 내에서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감차 문제, 그 택시 대수를 줄이는 문제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부터 거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장 교수님 말씀대로 이 감차 보상비를 정부가 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이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뭐 상당히
좀 섭섭하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택시 업계가 어렵다. 택시 운전자의 수입이 적다. 또 영업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업이 안 돼서 감찰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정리하는데 프리미엄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거는 얘기가 되질 않죠.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평균 5,500만 원 정도를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주고 있단 말씀이죠.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그 얘기고, 앞으로 이런 거 좀 중단되고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 정말 택시가 과잉 공급됐느냐 하는 걸 우리가 좀 따져봐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승차율이 55 내지 60% 정도는 유지를 해야 이용 승객 입장에서 빈 택시를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승차율이 90%, 80% 돼버리면 택시 타고자 하는 사람은 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서비스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 택시를 어떤 용도로 어떤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부터 먼저 설정을 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게 과잉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지 인구 몇 명당 택시가 몇 대니까 과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근거를 둔다는 것은 이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이해하시지만 지금 심야 시간대, 올빼미 시간대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차량이 없죠. 택시가 없잖아요.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또 택시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래서 감차가 가장 최적의 조건은 아니고 이렇게 시간대별, 지역별로 공급과 수요가 다른 지역에 적절히 조정하는 능력이 정부가 먼저 해야죠. 그런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제 감찰을 해야 되겠죠. 네. 이쯤에서 얘기는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일명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뭐 고려 중이라는 얘기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국회 재의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7년 대선 때 후보자로서 개인 택시 하시는 사업자들한테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자필 서명을. 그리고 직접 그 간담회나 이런 장소에 다니시면서 또 그 영상이 있거든요. 반드시 이것을 해주시겠다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이제 새롭게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약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차기 정부로 넘길 게 아니고 현 정부에서 이것을 결자 해지하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제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들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저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할 겁니다. 그래서 21일 날 긴급 당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해법을 찾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럼 그 22일 날 국무회의에서 아마 정리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서 정리 안 된다면 최종적 마감, 이 법시효 마감일인 1월 26일 날 최종적 정치적 결단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정치인들은 화장실 가기 전 갔다 와서 다르다고 그러더군요. 근데 과연 대통령이 정치인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국무회의도 장관인데 장관도 정치인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과 대통령은 이러한 법률이 국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 법이 어떻게 보완돼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야지 편을 가는 거거든요. 지금 대중교통의 편을 버스는 대중교통이고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다. 이렇게 편 갈리기 이 관리들이 편을 갈라서 어디를 집중 지원하고 어디는 배를 골게 한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밀고 가겠다. 이건 관리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 봅니다. 저 대통령은 저도 직업 관리라고 보는데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 대중교통 법안 가지고 택시법 가지고 여론조사에서 얼마나 국민들의 설득력을 가지고 찬성표를 얻을까 저는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저번에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충분히 공론화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여론 수렴할 과정이 굉장히 적었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소입법이나 포퓰리즘 법안에 얘기를 하는데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재검증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거부권에서 발언식하라 생각을 합니다.
김 회장님. 예,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국회 인터넷을 좀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 대중교통법을 의결하기 전에 어떤 회의, 어떤 토론들이 있었는지 그걸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구체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필요성이랄까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의원들이 뭐 230명의 여야 의원이 이렇게 통과를 시킨 법률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야 의원들이 통과를 시켰고 또 뭐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했던 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지금 주장하듯이 저는 이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제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택시 문제는 별도로 택시는 다뤄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일명 택시법을 둘러싼 논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네 분께서 30초씩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택시법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것인가 관련해서 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구 위원장부터 시작해 네. 주시죠.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택시법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또는 시민 승객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뿐만이 아니고 택시가 시민에게 거듭나서 다가가지 않고 불친절의 대명사, 그다음에 이 사회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측면에서는 저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택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택시가 국민에게 그리고 시민 승객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약속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기복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요, 택시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택시법 폐기하는 대신 정부가 가장 먼저 이 택시에 대해서 좀 자율 경영권을 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먼저 지금 해야 될 게 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 이걸 좀 철저하게 시행을 해서 이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택시요금 자율화라든가 택시 운전자 완전 월급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시행을 해서 산학금 제도가 폐지돼야 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택시 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장명수 교수님. 네, 두 가지를 좀 정부가 좀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국민이 택시 기사를 좀 무서워하지 않게 범죄 같은 데에서 무서워하지 않게 이런 택시 기사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당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택시 기사와 경영자 사이에 수익 금액이 형평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 박사님. 저는 택시법보다는 택시업계의 좀 구조적 모순이나 왜곡된 구조를 좀 더 시정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방정부, 다시 말해서 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더 앞서가는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어 수익권 전액관리제 같은 경우는 앞서서 준수를 하겠다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택시법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게 될지 아직은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되든 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 그리고 택시업계 종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길, 그 방법으로 결론이 났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자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네 분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